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자, 멤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박사님. 네, 자동화 생각에 뇌가 기기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기업에서 데이터와 AI 교육을 담당하는 분석 꿈나무 조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데이터릭은 팟빵,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페이스북 페이지와 노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기 후원, 수시 후원 각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가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계좌로 직접 정기 후원해주고 계신 귀동량님, 웃는아이 27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주 오래된 플랫폼이죠. 팟빵을 통해서 정기 후원을 해주고 계신 달려또또님, 구현정님, 날아가는 오르크새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많네요. 후원해주신 분들이. 그리고 이번에 좀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꼭 후원이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저희 방송 청취해주고 계신 저희 모든 청취자분들, 구독자분들께도 정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기회가 좀 있어가지고 제가 총 청취 횟수를 플랫폼에 다 합산을 해봤거든요. 근데 작년 4월 20일 첫 방송부터 지금 이제 9월 21일 방송 녹음하는 시점까지 대략 70만 회가 재생됐어요. 이게 저희- 무슨 저희가 숫자야? 70만 회나 사기를 쳤군요. 아, 좀 엄청나네요. 놀랍더라고요. 그죠? 엄청나네요, 진짜. 이럴 줄은 몰랐는데 70만 번이나 들어주고 계신 많은 청취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컨텐츠의 기획과 운영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저희 오랜만에 다시 오프라인 스튜디오에 모였는데 그죠? 맞아요. 진짜 오랜만이네요. 셋이 모인 게 거의 한 2달 정도 됐죠. 2달 된 것 같아요, 그죠?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확실히 오프라인 스튜디오에 오니까 좀 편안하네요. 마음이 편하죠. 네, 마음이 좀 편하고 좀 안정된 느낌이 드네요.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을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김 팀장, 근황이 네. 어때? 근황이요? 집이 추워졌어요. 그치입니까? 집이 추워져서 음. 네, 이제 창문을 닫아야 되는 시기가 와가지고 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창문을 열어놓으면 우리 네. 집에 있는 그 냥이님들께서 항상 창문 밖을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닫으니까 답답하신 거지. 아, 그래서 막 유리문을 긁기 시작했어요. 아. 유리 창문을 막 긁고 있습니다. 김 팀장님 얼굴은 안 긁어요? 아, 그렇진 않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집사야 문 열어라 하면서. 네, 밥 주는 사람이라는 건 아시는지 아. 저를 해야 하고 그러지는 않으십니다. 켄따기는 건드리지 않는다. 뭐 켄딱이요? 원래 켄따기 아니에요? 아, 그런 용도로 제가 아, 그렇죠. 이 한번 바치는 거죠. 네. 네. 그런 아, 근황입니다. 그 정도 적극적인 캔딱이면 저도 좀 있으면 좋겠네요. 나도 있으면 좋겠다. 바빴어 어때요? 전 뭐 계속 집에 있으니까 집에서 이제 애기랑 뭐라 그래야 돼? 술래잡기 하는 맛에 아빠 일해야 돼. 미팅해야 돼. 애기가 아빠를 잡는 거예요? 아빠가 애기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팅을 해야 돼서 잠깐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떨어져 있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네, 그래갖고. 어떻게든 붙어 있으려고 하니까. 그 빨리 이어폰 우선 뺐어요. 저게 원인이다. 예. 뒤에 저걸 꼽는 순간 얘가 이상한 소리를 해. 저기 딴 데가 있고 나를 안 보는구나라는 걸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어폰을 빨리 빼라고 하니까 안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제가 도망 다녀야 됩니다. 재택근무에 좀 힘든 점이기도 하네요. 다들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 그렇다고 유치원은 안 가진 않으니까 등하원은 또 다 시켜주고 있고. 그렇군요. 예. 조 과장은 뭐 무슨 일 있습니까? 저는 요즘에 아내랑 산을 다닙니다. 산? 네, 등산? 등산. 어, 네, 산을 다니는데 좋아요. 날씨가 요즘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날씨 진짜 좋더라고요. 네, 뭐 다들 그래도 마스크 잘 하고 다니시니까 그리고 이제 공간이 넓으니까 조금 신경도 안전하죠. 덜 쓰이고. 네, 그래서 등산을 좀 자주 하고 있는데 무릎은 아주- 좀 괜찮았어요? 무릎이 무리하면 좀 맞네. 아니 무릎이 안 좋은 사람이 산에 그렇게 가고 그래도 되나? 그만해 임마. 벌써 그럴 나이야 우리 조 과장이. 물이 니들도 아픈 얼마 거 안 걱정해야 되는군요. 아,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자, 그러면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저희에게도 광고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와우. 야,
그러나 저희는 경사죠 경사. 뒷광고 따윈 하지 않습니다. 네. 제목에도 광고라고 넣을 거고. 대놓고 앞 광고. 그렇죠. 앞광고. 바로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출판한 숫자에 약한 사람들을 위한 통계학 수업. 이 도서 저희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컨텐츠를 어떻게 하기로 했죠? 그래서 저희가 원래 제일 처음에는 이벤트를 통해서 그 책만 나눠드리려고 고민을 하다가 내용이 좀 좋아요. 그래서 공식 에피소드로 다루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주 우연찮게 광고 연락하기 전에 사실 저랑 김 팀장 구매를 했어요. 사실 내 돈 내산이에요. 그렇죠. 내 돈 그러네. 내산이라서 읽고 있었는데 광고가 들어온 거지. 그래서 우연찮게 그래서 그렇게 저만 광고인 걸로. 뭐냐 이게 3분의 1 광고. 네. 반 걸친 광고. 그래서 오늘은 책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저희 3명의 멤버가 하나의 챕터씩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피소드가 업로드되는 날 저희가 저희 페이스북 댓글 이벤트를 해서 여러분께 통계학 수업 책 10권을 무려 10권을 증정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벤트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방송이 나가는 9월 28일 월요일 데이터릭 페이스북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책이 아주 따끈따끈해요. 이게 2020년 8월 26일 날 출간된 책이고요. 따끈따끈한. 예, 원서 이름이 아름다워. 원서 이름이 The Art of Statistics: How to Learn from Data. 이고 원서는 2019년 9월 3일에 발간됐습니다. 오 되게 원서도 굉장히 번역이 짧은. 빨리 됐네. 네. 그 제가 다른 포스팅에 사실 이 원서에 대한 내용을 본 적 있어요. 근데 어떤 뭐 그 통계학 쪽 전공하신 분인데 자기가 학부 때 4년 동안 배운 것보다 이 책을 통해 더 많이 배웠다고 많은 사람들이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이야기까지 써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침 출판사에서 책이 나와서 저희가 방송으로 소개해드리게 된 거죠. 이 말처럼 수포자도 통계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학 없이 쉽게 배우고 제대로 써먹을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들려주는데요. 이제 저희 방송도 쉽고 재미있게 데이터를 공부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의 지향점이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컨셉에서 굉장히 반가웠고 팩트플리스 저희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했는데 그 책 보고 이 책 보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정말. 네. 팩트플리스도 통계에 대해서 다루지만 조금 더 가볍게 광범위하게 다루잖아요. 근데 이 책은 데이터 그 하나하나 해석하는 방법 혹은 내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전달하는 방법까지 이제 책에서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아니 이따가 저자 소개해 주실 텐데 네, 저자분이 이제 경험이 좀 풍부하신 분이라는 게 책에서 느껴져요. 그렇죠. 네. 내공이 장난 아니야. 그래서 어디까지 바라봐야 하는가, 전체적인 틀이 그쵸.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알려주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데서 좀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공이 깊은 사람이 책을 쉽게 쓴다는 그 만고불변의 진리가 역시 두이 쉽게 배운 알데이터 분석에서부터 훅 들어갔지. 숫자에 약한 사람들을 위한 이 통계학 네. 수업까지. 네. 너가 편집 안 하잖아. 아 그러네. 네. 자, 네. 저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님이자 왕립 통계학회 회장이신 데이비드 스피겔 할터 교수님이 이 책을 쓰셨는데요. 스피겔을 할른다고요? 아 진짜 그런 드립은 속으로만 하라고. 아니 그냥 생각났어. 데이비드 스피겔 할터 교수님이 하터. 쓰셨는데요. 영국의 통계학자이자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윈턴 위험 및 증거 커뮤니케이션 센터. 그러니까 이게 뭐 영어로 되어 있는데 윈턴 센터 for Risk and Evidence Communication 센터예요. 학회 센터 회장을 맡고 계시고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케임브리지 대학교 통계학 교수 역임하셨고, 캠브리지 대학교 우리 피셔 형님이 나온. 그렇죠. 이게 전통이 있어, 그죠? 2014년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으로부터 기사자기를 받으셨습니다. 2020년에는 왕립 통계학회에서 메달까지 가히 메달이라는 메달 수상하셨고요. 뭐 왕립 통계학회 회장 지내셨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 이분 코로나 데이터 찾아보시면 이분이 코로나에 대해서도 몇 마디 하신 게 있으시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코로나 사망자 데이터가 좀 축소되었을 확률이 높다. 사망자를 코로나19 때문에 사망했다라고 정확히 집계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아서 실제 사망자는 좀 더 많을 거다라는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책에서 보면은 데이터에서 냄새를 맡는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네. 그런 표현 되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개발자네, 개발자야. 뭐라고요? 개발자가 왜? 개발자도 코드 스멜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아 그런 네. 표현이군요. 네. 그렇군요. 처음 알았네요. 자, 책을 조금 더 소개해드리면 책은 총 1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비율로 표시하는 좀 쉬운 내용부터 인과관계, 회귀 모형, 알고리즘, 베이지 통계, 데이터 분석과 통계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두루두루 다루고 있고 데이터를 읽는 법, 해석하는 법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재미있었던 게
데이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프레임워크를 이분이 제시해요. PPDAC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데 이런 것도 회사에서 써먹기 좋지. 피피닥. PP닥. 푸닥. 뿌닥이라고 해야지 그럼 뿌닥. 뿌닥 좋다. 뿌닥. 뿌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하나하나 보면 드립 좋은데? 피가 두 개면 뿌야? 당연하지. 뿌지. 홈뿌도 P가 두 개잖아요. 야, 알겠습니다. 자, 처음 P는 네. 문제, 프로블럼에서 시작하고요. 그다음 계획, 플랜, 그리고 데이터. D, 수집하고 관리하고 클리닝하고, 그다음 A, 애널리시스, 분석하고, C, 컨클루전, 결론을 내는 것까지. 이렇게 하나의 프레임으로 돌아가면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해서 이제 결론에 도달한다. 이런 것들 제시하고 계세요. 여기서 결론이 들어가 있는 게 전 되게 좋았어요. 보고, 그러니까 누군가의 리포팅 한다는 거죠. 분석으로 끝나죠. 그것만을 포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리포팅 다른 프레임워크에서는 리포트를 메인으로 쓰거든요. 다른 프레임워크 얘기할 때는. 근데 네. 여기서는 결론이라는 단계로 조금 넓게 해석해서 그 단계가 저는 그렇게 해석해 주신 게 전 좋았던 것 같아요. 리포트와 결론은 좀 다르다. 더 넓은 범위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전달하기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료를 그냥 보고서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사람들이 잘 이해하게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도 이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나 이 책 읽으면서 진짜 이분 회사에 모셔가지고 자문역으로 두면 장난 아닐 것 같아. 너무 잘하실 것 같아. 그러니까 이분이 고고하게 통계학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그 더러운 것까지 막 얘기하시잖아요. 다 하셨어. 다 해보셔갖고 너 씨 이렇게 하면 장난해? 그치. 그게 막 내공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네. 책에서.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이게 책이 또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걸 하셨는지 몰라도 매 챕터마다 요약이 돼 있어요. 요약하기. 그렇죠. 그리고 이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도 심지어 책에 직접 요약이 돼 있어요. 그 중에서 몇 개가 공감이 되는데 데이터 문해력이라는 게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필요한 능력이다. 모두에게 필요한 능력이다. 그리고 통계학 수업이 수학적인 방법을 가르치는 것에서 문제 해결 모형을 가르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제 PPDAC 이 이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거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 일을 다뤄야 된다는 건데 책의 곳곳에 실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통계학을 대하는 태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고 현실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라는 관점을 분명히 갖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데이터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쵸. 여기에 모든 포커싱을 맞춰놓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메시지에 그 경험들이 다 녹아져 있어서 자기가 직접 다룬 사례들을 제시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네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되게 좋은,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한 거기 때문에 생기는 내공이란 게 느껴지고 거기다가 다른 사람들이 했던 사례도 들면서도 다 자기가 직접 크리틱을 한 거야. 보면. 맞아. 그런 게 있어. 네. 그게 그냥 얘가 이렇대요라는 걸 듣고 말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크리틱에 대한 결과물을 책에 녹여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뒷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라 경험하고 나서 자기 거, 전달해준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책의 한 챕터씩을 멤버들이 돌아가면서 내용을 조금 요약해드리고 혹은 논의할 만한 거리 그리고 추천한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김 팀장님이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어느 챕터 소개해 주실 건가요? 그 일단은 제가 좀 고백할 게 있는데 네. 저는 한 장만 고르지 못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보니까 책을 다 그래서 했더라고 아예. 너 왜냐면 돈 뭐 따로 하나가- 받았지.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김 팀장 네. 광고 따로 받았구나. 왜냐면 그 각 장에다 중요한 포인트들이 다른데 여기서 뭐 하나만 뽑기가 힘들어서 내용이 다 좋죠. 네 그냥 뭐 몇 개의 장을 조금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하는데 좋아요. 일단 저는 제일 인상적이었던 거는 서론이었어요. 서론. 네, 서론의 이 저자의 관점이나 태도 이런 게 핵심적인 태도가 녹아 있잖아요. 이게 서론의 제목이 왜 통계학이 필요한가예요. 그러니까 이 책 전체의 컨셉을 얘기해 주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거를 학문으로서 다루는 게 아니라 이거를 배워서 어디에다가 써야 되고 왜 써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처음부터 다 사례로 얘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우리가 통계학을 공부할 때 사용하는 용어들이나 분석 방법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분석했던 사례들을 가지고 이게 현장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내는지 이런 설명을 한다는 게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제일 먼저 든 사례가 뭐였냐면은 영국의 의사 해럴드 시프먼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이게 사실 이거 다른 데서도 얘기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이 1975년부터 98년 동안에 이 기간 동안에 215명을 죽인 거예요. 살인자네.
살인범인 거죠. 근데 어. 어떻게 죽인 거냐면 의사니까 진정제를 그 치사량 이상으로 주사를 해가지고 돌아가시지 않아도 될 분들을 돌아가시게 만든 거죠. 근데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거를 통계학자들이 이게 살인인지 아닌지를 어떤 식으로 판단을 했느냐,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이런 문제를 추론해 나갔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연히 그냥 자기가 케어하고 있는 환자가 죽었을 수도 있고 죽인 걸 수도 있는데 그 차이를 어떻게 알아냈느냐. 그렇죠. 생각해 보면 병원에서 그 또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 돌아가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자연사 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그럼 수 이게 있죠. 자연사인지 아닌지를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추론할 수 있는가? 음. 여기에서 제시된 그래프가 있는데 시간별 사망자 수를 나타낸 선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X축에는 시간, 그러니까 00시부터 24시까지 시간이 쭉 나열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Y축에는 몇 명이 그 시간에 돌아가셨는지가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 그래프가 나타나 있는데 추론해 보면 어때요? 병원에서 사람들이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 꼭 많이 죽는 어떤 패턴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떻게 작업을 한 거냐면 이 헤럴드 시프먼의 환자들 데이터하고 네. 그다음에 일반 가정의들의 환자들 사망 데이터 이 두 개를 선분 두 개를 그려가지고 패턴이 다른지를 비교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헤럴드 시프먼의 환자들은 특이하게 오후 12시부터 6시 사이에만 엄청나게 많이 죽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될까요? 다른 의사들의 환자들은 특정한 패턴이 없어요. 그냥 고르게 분포하고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사망 없죠. 시각이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이 죽는데 어떤 시간에만 몰려서 죽을 일은 없잖아요. 사람마다 병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이 사람이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 시간 동안에 대부분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거죠. 의도가 좀 있다. 이 사람이 일할 시간에 일하기 편한 시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그래프만 봐도 사망자들의 시간별 패턴이 확실히 뭔가 다르다. 뭔가 일이 일어났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분석하는 분야를 과학수사 통계학이라고 한대요. 저도 이런 분야가 있는지는 이제 처음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현장에서 주어진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추론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서론으로 이게 서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책 잘 쓰시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앞에 딱 나오니까 이분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푸는 사람이구나 하는 이제 감이 잡히는 거죠. 아니 거기다 전 좋았던 게 이렇게 이 도표를 제시해 놓고서 또 이걸 크리틱하셨어요. 맞아. 뭔지 어떻게 아시죠? 표현하는 게 더 이게 과연 맞는 거냐? 그리고 이거를 거기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문제 해결까지 다 넘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걸 모니터링을 한다면 우리가 언제쯤 파악할 수 있었을까? 맞아. 네.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여주고 나서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알려주는 거예요. A로 해석할 수도 있고 B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이걸 확정 지으려면 추가로 어떤 분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다루는 사람들이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 결과물을 도출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고 그때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옳은 선택인지 어떤 위험들이 도처에 널려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김 팀장이 되게 공감 많이 됐겠네요. 분석가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이런 방법론을 미리 정해놓고 그거를 따라가기보다는 제 몸에 습관으로 붙어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걸 정리해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일반인들은 전문가들이 머릿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서 일이 해결되어 나가는지 이걸 궁금해 하거든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 절차들을 배워볼 수 있잖아요. 그 경험을 많이 쌓지 않더라도 전문가가 어떤 절차로 일을 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면. 근데 이 책을 읽으면 그런 과정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분석가들은 이런 식으로 사고하고 문제들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서론이었고 제가 처음에 제가 맡아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했던 거는 2장이었어요. 네. 2장의 제목은 숫자들을 요약하고 전달하기라는 것인데 사실 이제 일반 통계학 개론 서적을 보면은 이제 기술 통계량을 설명하는 장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평균, 합계, 중앙가, 표준편차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해서 설명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개론서의 앞부분인데 이분은 이거를 용어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그래프로 시작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책은 보통 이제 평균이라고 하면 평균 어떻게 구하는지 공식부터 나오잖아요. 뭐 시그마 나오지. n으로 나누고 막 이런 게 나오는데 그렇죠. 이 책에는 그런 공식들이 정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식이 필요하면 뒤에다가 따로 빼놨어요. 뒤에 부록에다가 공식을 모아놓은 장을 따로 마련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정을 한 것 같아요. 나는 이 책에서는 공식을 설명하지 않겠다. 그냥 개념으로만 그래프로만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각을 잡고 애초에 그렇게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데이터의 패턴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뭐 그래프들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보는 뭐 산점도나 박스플롯이나 히스토그램 이런 걸 보여주면서 평균, 중함값, 표준편차 이런 기술 통계량들이 이 데이터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그리고 왜 이걸 알아야 데이터의 패턴을 이해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걸 이제 설명하는 거죠. 심지어 주위에 4장에 보면은 이제 회귀 분석을 다루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최소제곱법 같은 걸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최소제곱법도 공식을 얘기하지 않고 말로 푸는 거예요. 그리고 공식은 뒤에 따로 부록에다가 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팟캐스트 하셔야겠네. 이분요. 그쵸. 연락해보자. 어떻게 보면 그치 출판이 없어도 이 개념을 전달하신다는 거니까. 야, 공식 없이 말로. 그쵸. 아니 전 놀라웠어요. 이거를 사실은 뭐 수식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수식으로 보여주면 끝날 거를 굳이 막 사례를 들고 그래프를 보여주고 이러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가. 근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공식이 먼저 나온 게 아니라 개념이 있고 그게 공식으로 요약해서 표현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개념을 접하는 절차에 오히려 자연스럽게 설명을 해준다는 인상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수식 없이 그래프로 먼저 설명한다는 게 인상적이었고 그다음에 2장에 보면 이분은 데이터를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 어떻게 전달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기도 하고 오해 없이 함정에 빠지지 않게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법인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2장에 보면은 전달하기라는 절을 하나 따로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통계학자가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전달하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 여기서 조금 인상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좀 얘기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통계학자가 데이터를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가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통계학자는 데이터를 보여주기만 하고 의견을 배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랑 생각이 비슷하네. 그죠? 박 박사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 자기가 요약을 해서 이 그래프를 대신 읽어주거나 무엇인가를 강조해서 더 표현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되고 색깔 넣으면 안 돼? 아마도 넣어야 될 때는 넣어야 하는데 그게 이분이 의도하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패턴을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는 쓸 수 있지만 그래서 그게 통계학자는 거기까지만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들이 어떤 식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정말로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작업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 그 다음에 통계학계라면 그럴 수 있을 텐데 데이터를 다루는 일반 현장에서는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할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냥 데이터의 패턴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분석이 끝난다고 하면 그 결과물을 사람들이 인상적으로 받아들이고 효율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 생각을 할까 하는 의구심이 하나 드는 게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분석을 하는 사람이 데이터를 보여주기만 하는 게 그게 맞는가? 역할이 그걸로 끝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을 해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입에다가 좀 떠 넣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데이터의 패턴만 드러나게 하는 걸로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건가? 더 요약해야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더 나아가서 드는 생각은 분석하는 사람이 데이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는 게 애초에 가능하기는 할까? 애초에 사람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순간 어떤 선택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그거 자체가 이미 요약을 하면서 이것만 보여주자라는 선택들이 이미 들어간 거 아닐까? 불가능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고민할 지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분은 어때요? 근데 현업에서는 데이터를 보여주기만 하면 한 소리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뭐 어쩌라고 결론이 뭐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게 뻔하니까 뭐 서머리라도 그러니까 아니면 뭐 인포그래픽 해야죠. 강조 표시라도 네. 아니면 근데 저는 이 김 팀장님이 소개해준 이 얘기를 듣고 그 생각은 들었어요. 의사결정을 하지 말자 통계학자는 그런 느낌을 와서 들었거든요. 예를 들면 A/B 테스트를 했다 혹은 뭐 어떤 데이터 분석했다 그러면 그 분석에 대한 해석은 하지만 이걸 통해서 어떻게 의사결정합시다까지는 이제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라는 의견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 그려놓고 아무것도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해석은 하자. 어디까지만 해야 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중립적으로 그래프에 대한 해석, 통계학 수치에 대한 해석은 하자. 그러나 의견을 이제 뭐 결론을 내진 말자. 뭐 이렇게 이해했는데 퍽퍽선 어때요? 저한테는 어떻게 느껴졌냐면 삼권 분립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국회와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데이터를 보여주는 사람이 그러니까 데이터를 뭐지? 다 분해해서 그거에 데이터가 뭘 말하는 데이터가 무엇을 말하는지 보여줘야 되는 사람이라 그거를 취사 편집해서 자신의 프레임을 씌우는 사람이 분리돼 있어야 분리돼 있어야 취사 편집하는 사람의 의도와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의 의도가 분리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 같고 제 느낌에는 물리적으로 다른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지 분석가 따로 있고 보고서 쓰는 사람 따로 있다. 프레젠터가 따로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데이터에 기반한 해석과 그것 때문에 어떤 뭐 행동에 대한 제한 이런 것들 전부 아니면 보여주려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뭐 색깔을 씌운다거나 이런 것들 다 어떤 의도를 집어넣는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프레젠터는 의도를 집어넣는 게 자기의 일이야. 그러니까 그건 그 사람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런데 데이터를 이런 데이터들이 있었다라고 쫙 드러내는 행위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통계학자로서의 역할은 그걸 거기까지다. 왜냐하면 프레젠터를 하려고 하는 순간 그 드러내는 행위 때 이미 프레임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선택을 그 과정에 왜곡이 발생하는 게 이미 반영이 될 거라서 그건 유의미하지 않다. 그거에 대한 뭐 오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저도 굉장히 공감해요. 그래서 프레젠터의 역할은 내가 하고 있지 않아야 이 분석 과정이 왜곡되지 않고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아니고 통계학자로서는 거기까지 하는 게 맞다. 저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네. 그러니까 회사에선 당연히 프레임을 씌워서 가는 것까지 가야겠죠. 당연히 그래야지 맞는데 그렇게 되면 이분이 말씀하고 싶은 위험은 분석 자체가 왜곡돼서 잘못될 가능성이 높으니 그러면 쓸모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은 그렇게 안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제안을 하시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도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학자로서는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기업 현장에서의 분석 결과를 통계학자들한테 갖다 주면 아마 이러시면 안 된다고 다 얘기할 거예요. 그럼요. 100이면 100 그럴걸요? 다 100이면 100? 절차를 거의 대부분 지키지 않은 것들이기도 하고. 뭐 절차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학계의 이론들이 지금 산업계에 반영되거나 도입되는 중인 거잖아요. 그때 이제 편의적인 과정들이 당연히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실제로 쓸모 있는 수준으로 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거예요. 그게 이렇게만 되면 좋은 거래라는 걸 갖다 쓰고 싶은 편리한 부분을 그냥 그대로 쓰지 말고 실제로 혜택을 봐라. 그럴 거면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일 것 같고 뭐 당연히 사람이 없으면 같은 사람이 하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앞부분의 장이니까 이분의 관점이나 태도 이런 게 이 장에 되게 잘 드러나고 이분이 그리고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통계학자 자신이 통계학자로서 어디까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이 장의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해놓은 얘기는 굉장히 많은데 저 얘기를 또 해도 되나요? 아니요. 전반적인 인상만 하세요. 와 이거 내가 왜냐면 너무 재밌는 게 많아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 거야. 그거는 따로 에피소드를 빼세요. 이거 그래 우리 다른 에피소드 쓰면 되겠구나. 아예 그냥 주제로 써요. 알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인상만. 네. 전반적인 인상도 지금 몇 줄이냐 이제 이게. 혼자 또 다 하게 생겼어 지금. 왜냐면 저는 이게 조금 사실 저도 글을 쓰면서 의사를 전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책을 볼 때 어떤 포인트에서 보게 되냐면 어떤 개념을 어떤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지? 이 저자는 이런 걸 좀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학습한다기보다는 그냥 이 저자의 입장을 좀 생각하면서 읽게 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이 책의 장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없어서 제가 배우고 싶은 그런 장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일단 제일 눈에 띄었던 건 뭐냐면 이분은 진짜 무궁무진한 사례들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게 이제 네. 그리고 그것도 되게 재밌어서 한번 얘기를 해주면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것들 있잖아요. 맞아. 재밌는 거 되게 많아. 아니 꽂히는 것들. 아니 도대체 그 뭐지? 되게 많이 쓰시는 사례 하나가 그거잖아요. 뭐지? 성관계 수.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어. 네. 이분이 그 얘기를 주구장창하죠. 전장에 걸쳐서 하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청취자분들은 모르시니까, 그러니까 설문조사로 성관계 횟수를 물어보면 이게 어느 정도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있는 거냐. 그다음에 남자들은 실제보다 많이 큰 값을 보고하는 경향이 있고
여성들은 더 적은 값을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떤 게 더 맞는 거고 어떻게 추론해서 실제 값을 추정해야 되는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 얘기를 한번 듣고 나면 아 그래 맞아 설문조사에는 이런 문제가 있지라는 걸 단번에 우리가 설명할 때 예로 들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마케터야 마케터. 이런 또 너무 이런 귀에 꽂히는 사례들 어떻게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저는 되게 사실 개인적으로 좋은 건 뭐냐면 성 관련 제가 교육이.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 물론 그것도 관심 있는 주제지만 그건 옛날부터 알던 얘기고 그것보다도 제가 어디에 가서 어떤 개념을 설명할 때 이 책에 있는 사례를 들면 정말 좋겠다 하는 것들이 여기 다 사례 모험집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평균으로의 획이라든가 네. 인과와 상관이 어떻게 다른지라던가 그 평균만 보면 안 되고 왜 분포도 봐야 되는지라든가 이런 게 그냥 공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석했다가 문제가 됐었어. 그래서 맞아, 이런 맞아. 개념을 써야 돼. 이런 걸 이야기로 풀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고트를 대부분의 경우에 쓰시는 것 같아요. 모든 장에서. 네. 네. 그래서 이런 재밌는 얘기거리만 가지고도 통계학 개념들을 쉽게 접할 수 있게 한다는 거. 이런 게 진짜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출판사에서 제목을 잘 뽑았어. 아 번역할 때요? 번역할 때 원래 저 이름이 아니잖아요. 디 아트 오브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숫자에 약한 사람들을 위한 통계학 수업 이렇게 네. 해놓으니까 더 지금 김 팀장이 한 얘기.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 전공에서는 통계학 교양 과목들이 있어요. 연구 방법론, 실험 네, 설계, 그쵸. 조사 목록 네. 그런 과목들이 있는데 대부분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통계학 서적을 교과서로 쓰거든요. 그렇죠. 그걸로 하면 안 되고 이걸로 해야 된다. 이 책으로 일단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그 책들을 보면 정말 쉽게 와닿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거는 통계학 수업을 할 때 쓸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이분은 또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전문 용어를 최대한 안 써요. 그러니까 저자가 전문 용어 뒤에 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책 쓰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거든요. 이 용어만 쓰면 얘기가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주구장창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표준 편차가 몇이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끝날 거를 값이 퍼져 있는 정도를 보아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되게 불편하고 힘든 작업이거든요. 말을 하는 데는. 특히 대중서는 그렇죠. 대중서는 특히나 그렇죠. 근데 이분은 그런 전문 용어들을 쓰지 않고 개념들을 다 전달을 하더라고요. 이게 참 저는 일종의 스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용어 안 써도 나는 이거 설명할 수 있다. 사람들이 이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스웩이 있다고 생각을 그 했습니다. 있잖아요. 할머니한테 설명해도 초등학교 뭐 2, 3학년한테 그렇죠. 설명해도 다 알아들을 수 있어야 좋은 그렇죠. 책이다. 뭐 좋은 그렇죠. 논문이다 이런 얘기 있으니까. 그리고 또 저는 재밌었던 게 이분이 이제 통계학계에서 되게 오랫동안 계셨던 분이니까 이게 역사적인 흐름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개념이 어떤 배경에서 왜 생겼는지를 얘기하더라고요. 그 예전에는 이런 개념을 썼었는데 이런 한계가 있어서 그 이후에는 새로 이런 개념이 등장했다. 이런 이제 역사적인 맥락을 같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일반 통계학 서적에는 그런 얘기는 그렇게 자세하게 들어있지 않거든요. 왜냐면 이건 사실 약간 곁다리 얘기일 수도 있고 사변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떤 개념을 익힐 때는 그게 왜 필요했는지에 대한 맥락을 이해하면 더 훨씬 이해가 잘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해준다는 거 그런 게 좋았고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었던 건 이분이 심리학계에서 나온 연구들을 되게 사례로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이제 참고 문헌에 보면은 Psychological Science라는 저널이 있는데 그 저널에서 나온 재밌는 사례들을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도 좀 우리 일상과 가까운 사례들을 계속 들어준다는 점 그게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또 뭐 몇 개만 얘기해 주세요. 일상의 그 사례들 중에 재밌었던 거. 재밌었던 사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이거 다 읽으면 하나만? 이분이 든 사례 중에 네. 뭐 여러 가지 적어 오셨는데. 케임브리지대 너무 성별 많아. 이거 합격률이라든지. 평균으로의 회귀. 네네. 그 5장에서 회귀 모형 얘기를 해요. 네. 회귀 모형이 뭐 분석 모형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공을 들여서 학습해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회귀 분석 모형을 우리가 다룰 때 제일 많이 하는 오해가 이거를 인과관계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어떻게 분리해서 봐야 되는지 이걸 설명하는데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거든요. 네. 중요한 개념이니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분석 결과를 인과관계로 해석하려는 욕구를 엄청 많이 갖잖아요. 그쵸. 사실 그러고 싶어서 분석하는 것이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조심해야 되는 이유를 굉장히 열심히 얘기를 하시면서 평균으로의 회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극단적인 사례가 일어나고 나면은 시간이 지나면 평균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는 거. 이거를 이제 평균으로의 회귀라고 하는데 이게 재밌는 사례들을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로 든 예는 이런 거였어요. 어떤 미식축구 매니저가 있는데 그 매니저가 소속되어 있는 팀에 성적이 계속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패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고를 하는 거죠, 이 매니저를. 그러고 나서 이제 후임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돌아오겠지.
무조건 평균으로 회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 바닥을 친 팀은 그 다음에는 그거보다는 나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오는 후임이 누구든지 간에 이 사람은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야구도 그래요. 야구도 선수가 보통 자기 타율로 회귀하거든요. 3할 거의 대부분 평균적인 야구 선수는 2할 8푼에서 3할로 회귀하는데 예를 들면 선수가 시즌 초반에 너무 못해. 그래서 방출해 버렸어. 막 1할 쳐 막 2할 나가서 잘해. 다른 팀으로 가면 100% 오르는 거지. 그치. 이제 평균으로 회귀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비슷한 현상이겠네요. 그렇죠. 위식 축구 예를 드셨으니까. 그다음에 펀드 매니저가 막 경제 호황이어가지고 보너스를 막 받았어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조건 추락하는 거죠. 왜냐면 호황은 당연히 지나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고 나면 그것의 책임을 그 개인한테 돌리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뭐 스포츠 잡지 유명한데 선수 성적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이제 표지 모델로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 해에는 이 사람 성적은 다 곤두박질 치는 거죠. 야, 좀 슬프다. 내려가는 일만 남았다. 뭐 이런 그쵸. 느낌이네. 근데 사실 이게 옛날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라디오스타의 저주 이런 얘기 있었어요. 뭐냐면 연예인들이 라디오스타에만 나오고 나면은 갑자기 인기가 하락하거나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무한도전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거를 생각해 보면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라디오스타나 무한도전에 게스트로 온 사람들은 당연히 정점을 찍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커리어 전체에서도 굉장히 잘 나가는 시점에 여기에 출연하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정점이기 때문에 그 뒤로는 떨어질 일만 내리막길만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고 저 프로에 출연하고 나면 이 사람은 안 좋은 길을 걷게 된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것들이 사실은 다 평균으로의 회귀라고 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우리는 아직 안 올라갔으니까 내려갈 일은 없는 거네요. 우리는 올라갈 일만 남았나? 뭐 잘 올라가는 중이라고 하시죠. 아니 그래서 굉장히 완만하게.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인생에는 네. 정점을 찍으면 안 된다. 내려갈 되니까. 길만 있기 때문에 너무 잘 나가면 안 된다. 김 팀장 책도 이제 쇠를 그만 찍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근데... 사실 그런 기조로 인생을 살고 있긴 해요. 적당히 하자. 너무 성공하지 말자. 너무 열심히 하지 말자. 그래서 내가 축혀 세우면 싫어하는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 자체가 매 장이 굉장히 짧아요. 맞아요. 짧아요. 그래서 되게 가볍게 읽을 수 있고 그래서 뭐 출퇴근할 때 출근할 때 한 장 읽고 돌아올 때 한 장 읽고 뭐 이러면 며칠이면 끝나는 그런 가벼운 책입니다. 그리고 맨 뒤에 요약도 돼 있잖아요. 요약돼 있죠. 아는 척하기도 좋아. 그래서 저는 보통 요약이 있으면 그걸 먼저 읽어요. 저도 그래요. 그러면 이 장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할지 미리 알고 읽으니까 더 쉬운 측면이죠. 그리고 저는 또 조금 약간 감동받은 게 뭐였냐면 이분이 이제 13장에 보면 마지막 장이거든요. 거기에 더 나은 통계학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짧게 쓰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다룰 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되게 요약해서 잘 쓰셨어요. 네. 근데 그 뒤에 감사의 말을 쓰는데 거기에 이분의 깃헙 주소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는 이분이 쓴 모든 그래프의 코드와 그 다음에 데이터들이 당연히 R 코드로 만들어진 코드들이 깃헙에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는 지금 흑백으로만 이미지가 나와 있는데 깃헙에 들어가면 R 마크다운으로 예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걸 바로 보면서 이해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 같은 사람이 나중에 수업할 때도 쓸 수 있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분이 깃헙을 쓰는 분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이분 계정에 들어갔더니 래퍼가 요거 하나야. 그렇겠지. 근데 스타가 엄청 많이 찍혀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이 누른 스타가 엄청 많은 거죠. 그래서 저자가 스스로도 데이터를 잘 공유해야 되고 이 분석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스스로 책으로 보여주고 또 그걸 코드로 실천하고 있다는 거 저는 그게 약간 감동 포인트였습니다. 김 팀장이 강의도 하고 분석도 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책에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정말 감명받았고 눈물 좀 닦고 얘기해요. 너무 감명받았어요. 앞으로 저는 이 책을 많이 활용할 것 같아요. 제가. 그럴 것 같아요. 하나하나 강의 자료잖아요. 그러니까요. 정말로. 그리고 우리 방송에서도 저는 한 20번 정도 읽어 먹을 수 있다. 이 챕터 하나하나 지금 다 방송 주제여가지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저희 뭐 이번에는 광고로 후원을 받아서 책을 나눠드리고 방송을 하긴 하지만 앞으로도 굉장히 그 이야기 나눌 거리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사례가 많으니까 여기 있는 거 우리가 한 번씩 꺼내 와서 얘기만 해도 할 얘기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제가 이제 챕터 추천을 하나 드릴 텐데 우리 김 팀장이 시간을 많이 써가지고 박 박사랑 나랑 짧게 합시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얘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 만나면 거의 뭐 장난 아니에요. 아니 시계 좀 보고 해. 그러게요. 그리고 너님들이 준비한 장도 제가 열심히 다 읽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좀 어차피 김 팀장이 좀 전반적으로 소개를 많이 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조금씩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장 무엇이 무엇의 원인인가 인과관계라는 제목의 챕터인데요.
인과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챕터입니다. 특히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를 의미하진 않는다라는 그 오해를 풀어주는 내용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논란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사이트도 있대요. 터무니없는 연관성을 자동으로 생성해서 보여주는 웹사이트가 있대요. 데이터들 중에 상관관계 높지만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것들을 해서 보여주는구나. 예를 들면 2000년에서 2009년 모짜렐라 치즈의 1인당 연간 소비량과 토목공학 박사학위 취득자 수 사이의 상관 개수는 무려 0.9이나 된다. 이런 것들. 그럼 무조건 치즈 먹으라는 얘기죠. 이제 이거는 근데 이제 치즈 먹으면 박사학위 지금- 따는 거야? 아니 박사 따는 게 아니라 토목공학 박사 따는 거지. 치즈를 먹으면.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하면 인과로 잘못 해석한 거다. 그죠. 그렇죠. 여기엔 이제 그 뭔가 변수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시간이라고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다 올라가는 수치들 두 개를 아니, 놓고 그쵸. 상관계수를 보는 거니까. 아니, 사람들 소득 수준이 올라가니까 치즈 소비량은 당연히 점점점 시간에 따라 올라갈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당연히 박사학위 수도 시간에 따라 점점 올라갈 거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상관을 내버리면 이렇게 높은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이야기하시는 게 인과관계가 증명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전 여기서 약간 감명받은 저도 좀 감동받은 포인트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겸손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학문에 대해서 본인의 학문인 통계학에 대해서 겸손하다는 느낌 어디서 받았냐면 오버하면 안 돼 이런. 의학계는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 된다는데 동의하지만 의사들이 이 결론을 내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흡연자 대부분이 폐암에 걸리지 않고 비흡연자 중에서도 일부가 폐암에 실제로 걸린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통계 분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담배를 피우면 피우지 않는 것보다 폐암에 걸릴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라는 정도밖에 말할 수는 없다. 그렇지. 겸손한 거야. 사실 근데 이게 일반인들은 제일 답답한 지점이에요.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얘기. 그래서 어땠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인과관계라는 통계적 개념은 절대적이다, 결정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발생 비율을 더 높인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오히려 머릿속에 좀 되게 명쾌해지더라고요. 가능성이 높다까지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우리가 이런 거 싸우잖아요. 담배 그만 피세요. 폐암 많이 걸린대요. 야, 내 친구 저놈은 담배를 막 입에 물고 사는데 폐암 안 걸렸어. 우리 할아버지 백색깔 살아. 우리 할아버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하루에 3갑씩 폈는데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아니까 심지어 피셔도 그러니까 피셔가 피셔 증인인 욕할 게 거지. 아니야. 피셔도 그랬잖아. 그래서 왜냐면 피셔가 본인이 피니까. 그래서 이 챕터를 읽으면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어요. 많은 아이들이 예방접종 직후 자폐증 진단을 많이 받는다. 그렇다면 예방접종이 자폐증을 일으키는 원인인가? 이런 거에 대한 대답. 혹은 대답해 매년 주세요. 아니다라고 이 맥락을 알아들어야지 이 사람아. 매년 사망자 중에 왼손잡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낮다. 그렇다면 왼손잡이가 더 오래 사는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대답. 교황의 평균 수명이 일반인의 평균 수명보다 길다. 그러면 주교라는 직책은 장수에 도움이 되는 거냐? 그래서 정치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일단 사례를 데이터는 보면서 그렇게 나와 있는데 나와 있다. 원인이 그것인가? 저는 여기서 왜 감명 깊었냐면 우리가 현업에서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면 주로 이런 의사결정을 내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잖아요. 근데 데이터만으로는 진짜 우리가 사실은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죠. 폐암과 담배, 흡연과의 관계처럼 이런 데이터를 딱 받았을 때 진짜로 그러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짜 좀 면밀하게 봐야 된다라는 게 이 챕터에 잘 나와 있어서 제가 추천을 하고 싶었고 하나 우리 멤버들이랑 이야기하고 싶은 거리가 있었는데 그 이제 글로벌 탑3 제 IT 업계 중에서 한 업계에 다니시는 분이 제가 있는 회사에 강의를 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인과관계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그분이 한 얘기예요. 인과관계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상관관계가 중요하다.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오르면 상어에 물려 죽는 사람이 는다. 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상관관계의 하나의 어떤 변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날씨가 더워지니까 당연히 해수욕장 가는 사람이 늘어날 거고 아이스크림도 많이 팔릴 거고 상어에 물린 사람도 많이 늘어날 건데 이게 아이스크림이 판매가 많이 됐다고 상어 물린 사람이 늘어나는 원인 관계에 있는 건 아닌데 필요 없다. 비즈니스에서는 그냥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오르면 상어에 물려 죽는 사람이 많이 없도록 안전요원을 늘리면 된다. 그냥 이런 의사결정이 중요한 거지. 인과관계 그거 하나씩 따지는 건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이 계셨었어요.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의 의견 듣고 싶더라고요. 김신장 어때요? 일단은 상관관계만 잘 파악할 수 있어도 그걸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측 모델링, 머신러닝 모델링이 하는 건 여러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이용해서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 인과관계를 몰라도
예측하는 데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쪽 업계에 계셔서 그런지도 몰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요. 네. 그러면 뜰 거를 찾아내면 되는 거지. 그게 왜 뜨는지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기러기 때가 남에서 북으로 3번 날아가면 상관없죠. 주식이 올라. 상관없죠. 상관없지 뭐. 예측해서 돈만 벌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상관관계만으로도 충분하죠. 근데 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이해하고 싶어 하거든요. 왜 그런지. 원인, 왜라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하고 싶은데 상관관계는 그것에 대해서는 추론만 하게 해주지 정답을 주지는 않거든요. 네네. 인과관계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대상이기는 한데 데이터 분석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대상인 거죠. 실험을 하기 전에는. 좋은 지적이에요. 실험을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인과관계를 드러내게 하고 싶으면 실험을 해라. 2번 이상 같은 환경에서 해라. 이런 이제 이야기들 되게 많이 하거든요. 박 박사는 어때요? 인과관계와 상관관계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상관관계가 있어도 된다 생각해요. 상관만 있어도 된다. 네. 근데 그게 상관이라는 걸 인지하고 써야 된다는 게 그렇지. 문제지. 네. 그리고 인과관계를 찾고 싶어하는 건 아까 김sin영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알고 싶어하는 기본적인 욕구도 당연히 있지만 네. 인과관계일 때의 장점은 재현을 보장해요. 그치. 네. 그게 중요하지. 재현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다시 재현하고자 하는 요구사항. 그러니까 이게 상관이면 재현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인과면 재현이 보장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과를 찾고 싶은 건 더 당연한 확실한 방법이니까 이 변동성이랄까요? 그러니까 다른 가능성을 배제하기 좋은 확실한 방법이라서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과관계를 찾기 위한 노력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특히 비즈니스에선 더욱더. 그렇죠. 그러니까 리스키함을 감수하는 채로 상관관계를 사용한다 정도가 제가 볼 땐 적절한 선택지인 것 같고 그렇다면 상관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써야 된다가 맞는 거죠. 네. 네. 사례를 조금 드는 게 그래서 의학 사례 많이 들잖아요. 이 약을 썼을 때 좋아지냐? 그러니까 약이 원인이고 결과가 증상이 좋아지는 건데 그게 맞냐? 그게 맞냐를 어떻게 증명하는지 하기 위해서 의학계에서 박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심지어 위약 효과도 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약을 먹는지를 모를 경우도 많고 그런 세세한 이야기가 이 책 챕터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인간이 하는 모든 학문과 지적 활동이 인과관계를 알아내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게 다 현상의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학문이 되었던지 간에. 근데 생각만큼 그걸 알아내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챕터를 추천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박 박사가 12장 챕터를 추천하신다고요. 네네. 일들은 어떻게 잘못되는가 오류와 속임수라는 제목의 장이고요. 좋아할 만하다 너가. 박 박사가 평소에 하던 그쵸. 얘기들이 잘 정리되어 있다. 난 이거 읽으면서 박 박사 생각 진짜 많이 났어. 아 그래요? 뭐야 박 박사가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좀 돌아가서 좀 저명하신 분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주셔갖고 저는 되게 감사한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고 이게 내용이 추천을 제가 하는 제일 큰 이유는 제 통계라는 학문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지금 삶에 녹아지기 시작했는데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데이터가 더 많이 부각돼서라고 생각해요. 근데 통계는 만만하고 쉬운 과목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부각되는 바람에 생기는 프레젠테이션 때문에 생기는 오류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게 과연 프레젠터만의 문제이냐? 제가 프레젠터라고 표현하는 건 기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통계를 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일 수도 있을 거고 그런 거일 텐데 사실 프레젠터만의 문제냐? 전혀 아니다라는 거지. 과학에서도 지금 이 통계적인 방법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직도 연구 중인 단계에 가까워 보이고 그걸 인과라고 확정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단계를 거쳐야 되다 보니까 상관 수준에서 이거를 인과처럼 말하고 싶은 욕구를 과학자들도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 왔다라는 얘기들을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재현성 위기라는 제목을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재현 가능하다라는 포인트가 예를 들어서 제가 에어컨을 리모컨 갖다가 1도 올려 버튼을 누르면 다른 사람도 버튼 누르면 1도 올라가는 버튼이 동작될 거 아니에요. 그 동작은 재현된다고요. 그런데 연구 과정은 내가 다른 사람이 똑같이 했어. 그러면 그게 그대로 재현이 돼야지 유의미한 거잖아요.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이제 저희 자동화 관련된 주장하던 여러 발표들 중에서 저도 벌써 용어를 까먹었네요. 그 사람이 계속 다시 했을 때 재현이 발생한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해도 재현이 발생한다. 라는 두 가지가 각각 다른 재현의 개념인데 보통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재현성은 다른 사람이 했을 때도 재현되는가예요. 그래서 이런 다른 사람이 했을 때의 재현이 되는가는 왜 중요하냐면 인과면 재현이 될 건데 인과가 아닌데 인과처럼 발표가 돼서 그게 재현이 안 된다라는 걸로 반박당하는 경우인 거죠. 특히 이제 숫자가 대표가 크거나 이래버리면 이제 진짜?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현성 위기에서 많이 언급되는 사례들이 파워 포즈 같은 게 있어요. 파워 포즈. 파워 포즈. 네, 파워 포즈라든지 청중에게 나가기 전에 뭐 긴장감을 없애기 위해서 파워 포즈를 하면 뭐 긴장이 없어지는 거. 가슴을 뭐 다 맞아. 펴고 막 이렇게 하면은 뭐 호르몬이 변경되고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당당한 자세를 취하면 호르몬이 나와서 진짜 당당해진다. 라는 실험 결과가 열심히 팔렸죠. 맞아요. 소위 자기 개발서들이. 맞아요. 그런 것들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포인트 잡기 좋은 주제잖아요. 근데 과연 재현되는 연구 결과이냐라는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마시멜로 효과도 비슷한 마찬가지예요. 거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큰 수의 법칙 중에 여러 사람이 어떤 거를 추정한다고 보팅을 하면 전문가가 하는 거와 비슷한 어떤 결과물이 있다라는 식의 뭘 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있어요. 그 젤리캔. 그건 책에 나오죠. 책에 나오죠. 젤리캔에 들어가 있는 3장에 나와요. 젤리의 수를 예측하는 그림만 보고. 근데 여러 사람이 했는데 사실은 그 평균으로 실제 젤리 숫자가 거의 일치했다는. 그러니까 이거는 저자가 자기가 유튜브에서 자기가 실험을 했더라고요. 그 방금 말씀하신 게 딱 들어맞는 사례죠. 그런 식이 있었던 거죠. 그래갖고 챕터 내용에서는 그런 걸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잘못될 포인트들이 어딘지를 다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연구 결과를 만들기 위한 연구 과정도 있고 그걸 보고 프레젠테이션 하는 단계의 사람들이 있고 그 중간에도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는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과연 모두가 잘못하는 거냐 아니면 모두가 다 잘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 거냐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 장을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제가 이 장을 선택했던 이유는 13장에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들을 살펴보시는 게 책을 읽을 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12장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 얘기하면서 제가 이 장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재현성 위기 상황이 그러면 연구자의 잘못도 있고 전달하는 사람의 곡해도 당연히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사실 인지한다고 해서 전달 과정의 곡해가 없어질 거라고 보진 않거든요. 저도요. 모든 사람들을 통계를 의무 수업처럼 만들어갖고 무조건 들으라고 한들 그게 되겠냐고. 될 일 같진 않단 말이지. 그러다 보면 어쨌든 그래도 줄이는 방향으로는 노력을 해야 될 거잖아요. 어떤 거일진 저도 짐작이 사실 잘 안 돼요. 근데 저는 이 분이 이런 교양서 같은 책을 낸 게 그런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 중에 하나라고는 생각해요. 네. 저는 단적으로 사회과학 논문은 모두 코드와 데이터를 공개하자. 그리고 지금은 결과만 놓잖아요. 네네네. 시각화란 결과만 내놓는데 그냥 엄격하게 기준으로 사회과학 논문은 모든 데이터랑 모든 코드를 다 공개. 그래서 아니 왜 사회과학만? 아니 예를 들면 지금 재현성 위기에 사실 그 박 박사 항상 자주 이야기하는 게 사회과학이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그 코드를 샘플링으로 진짜 다 실행을 해봐. 근데 오류가 나거나 이제 실제와 다르면 그건 이제 다시 봐야 되는 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논문 디펜스 할 때 이게 맞니 저게 맞니 할 게 아니라 그냥 그 코드 그대로 한번 쭉 돌려보고 뭐 같이 논의하고 그게 제일 정확한 재현성을 담보하는 게 아닐까. 물론 데이터가 잘 수집되고 뭐 투명하게 뭐 수집되었다는 전제 하에 그렇다는 거죠. 사실 13장에 다 답을 주고 계시네요. 지금 다 정답지 본 사람들이구나. 이 부분은 책을 사서 보시는 걸로. 그래. 아니면 저 이벤트에 응모하셔서 책을 받아보시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장에서 가장 좋았던 멘트 하나만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 장에서 어떤 멘트가 정말 마음에 들었었냐면 그 유의미하지 않음이라는 거를 굉장히 열심히 설명해 주세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네. 그래서 여기서 멘트가 뭐가 있냐면 유의함과 유의하지 않음의 차이가 반드시 유의미하진 않다.
아 너무 와닿는다. 예, 예. 그러니까 유의미하지 않음이 영향 없음으로 해석해야 되는 일인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쭉 그대로 읽어서 알아들을 수 있어서 아 그렇구나가 되면 이제 이 책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얻어가실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끄덕끄덕할 만한 포인트가 많은. 사실 그 얘기는 왜 그 앤드류 겔먼이라고 왜 베이지안 통계로 유명한 통계학자 있잖아요. 그분이 한 얘기를 인용해서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12장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면서도 좀 뼈 아팠던 게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사례가 전부 다 심리학계 사례예요. 잘못된 연구로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재현성 위기라는 것이 사실 심리학계에서 문제 제기가 된 거거든요. 김 팀장이 잘못했네요. 제가요? 네. 김 팀장이 잘못했네.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네. 심리학계는 스스로가 그 문제를 인지해서 해결할 방법을 지금 모색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 만약에 사회과학 분야에서 심리학계가 아닌 곳들은 이런 자성의 활동들이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면 심리학 전공자들은 이 반법론에 대한 훈련을 되게 열심히 받거든요. 아 맞아요. 스스로 이걸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그나마 있었던 거고 심리학계를 중심으로 피밸류 말고 뭐 다른 대안이 있을까? 이런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이제 제안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뭐 그거는 그나마 다행이 아닐까 싶은 또 생각도 들고. 저도 약간 반성이 되는 게 저도 공부했던 그 교육공학 이쪽을 보면 너무 모델 쪽에만 치중이 돼 있으니까 이 모델이 잘 나오게 만들기 위한 변수와 데이터 수집과 결과만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쪽으로 논문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논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제 김 팀장이 구조방 정식에 대해서 예전에 저한테 얘기한 적도 있고 그 모델이 정말 앞으로도 유효할 거냐 아니냐에 대한 좀 고민을 깊게 해야 된다라는 조언을 준 적이 있는데 하지 말라고 했죠 저는. 하면 안 된다. 부드럽게 풀어서 줬더니 뭘 부드럽게 풀어요. 아니 그거는 위험성이 있다는 걸 알고 쓰면 괜찮은데 보통 모르고 모형 예쁘게 만드는데 공을 들이게 되니까 그 사실 구조방정식 모형이 딱 여기에서 얘기하는 뭐 피해킹이라든가 이런 거랑 되게 접점이 많은 분석 방법론이거든요. 나올 때까지 만든다. 그러니까요. 네. 아니 결과 먼저 만들어 놓고 모형 맞추기. 저도 이제 석사가 경영 쪽이었으니까 경영은 더 심해요. 점점 심해지고 있어.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참 얘기해보자 우리 아는 사례들. 난 아는 거 많은데. 아니 경영에서는 심지어 자기가 석사만 따면 되니까 통계적 기법이 엄청 중요하지도 않아요. 다시 그러니까, 까보지도 않아 논문. 그냥 그 어떻게 그러니까 그 석사 때 뭘 배우냐면 그걸 판단할 눈이 심사자들한테 없어. 아니 그렇진 않을 거야. 왜냐면 아니 저는 그런 거 되게 많이 봤어요. 구조방정식 모형 특히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논문 심사자들이 잘 몰라요. 자 박 박사 얘기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뭐 석사잖아요. 그러면은 how-to 연구까지만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통계적인 거는 어려운 거고 이 사람들에게 뭔가 내재화시킬 시간은 마땅치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도구가 하나 있고 그 도구에 요 절차대로 하세요라는 걸 가르쳐주고 끝나요. 비슷하네. 네, 그럼 논문은 그 절차대로 하는 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딱 제가 그걸 보고서는 이렇게 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논문 심사자들이 심사 자격을 얻기 전에 통계학 시험을 한번 봐야 돼. 그래서 몇 점 이상을 받으면 심사할 수 있는 자격을 줘야 돼. 양적 연구를 하는 그 학계라고 하면 오랜만에 장난 아닌데? 연구 심사자라고 그러니까 논문 심사자로 돌려 말하고 있지만 지금 교수님들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아니 근데 이거 교수님들이 만약에 들으시면은 공감하실걸요? 야 거의 우리 무려 한 40회 만에 학계를 그냥 아니 이건 학계 내에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고 뭐 전혀 신경 안 들으시면서 하는 불편하신 있겠죠. 분도 계시고 그러시겠죠. 좀 그렇죠. 자정이 확실히 필요한 부분이 있죠. 우리나라 학계라고만 따지면 지금 자정 과정 중에 많이 있는 중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제가 이제 없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과거에 이제 안 좋았던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는 중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책을 읽으면 그런 관점을 좀 갖게 된다. 혹은 안 보이던 걸 볼 수 있게 된다. 함정을 보는 눈. 저는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책을 보고 나면 이제 이 책을 보신 그 독자분들은 뉴스 기사를 볼 때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볼 거야. 다 까일 게 다 보이는 거지. 엄청 많은 거지. 그래프 장난치는 것부터 해서 이거 제대로 표본이 추출된 거야 이런 것부터 해서 엄청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왜 인과로 설명하지? 뭐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가 그 가능성들을 이 책에서 계속 여기저기 사례를 들면서 알려주기 때문에 이걸 보다 보면 그런 관점에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비판적인 관점에. 저는 그래서 얘를
여러 번 봐야 될 수밖에 없는 책이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동감. 왜 그러냐면 이 모든 방법들이 다 한 번에 안 들어올 거거든요. 그쵸. 습관이 돼야 돼. 네, 이게 자연스럽게 자기한테 봤을 때 이런 사례랑 비슷한데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게 되려면 그리고 지금 사례들이 다 쉽게 쓰여져 있긴 하지만 자기한테 채색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비슷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런 게 있었는데? 라고 찾아볼 수 있는 수준까지만 우선 읽으셔도 제가 볼 때는 이후에 뭐 관련된 업무를 하신다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반대로 그런 걸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엔 안 거 덕분에 더 답답해졌다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군요. 네, 결국엔 어쩌라고는 없어. 음. 네, 그게 통계라는 학문이 어떤 거기 때문에 그런 이건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나만 안 거잖아. 내 말을 들을 사람은 그걸 모른단 말이야. 이 이거 책을 어떻게 쓰면 설명해? 되지.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 라는 말을 듣고 싶은 사람이고 저는 그건 말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제 빨간 약을 먹은 거지. 그러니까 저는 사실 분석가로서 그게 조금 어려운 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확신감을 기대하는 거예요. 분석가한테 확실한 답을 해주기를 원하는데 저는 가능성, 확률로까지밖에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책에 나온 것처럼 네. 그럴 확률이 더 높다가 결과입니다. 그러면 답을 답을 달라고요. 실험을 하기 전까지는 저는 아무것도 답하면 답을 내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잘 팔리려면 그런 사기를 쳐야 되는데 사기잖아요. 사실 거기까지 가면 그죠.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야, 그러니까 우리- 저도 그래서 이 책이 매트릭스의 빨간 약이다. 그렇군요. 더 답답해지는 거지. 현실을 마주하는. 자, 오늘 그래서 그 책 리뷰 저희 처음으로 광고로 숫자에 약한 사람들을 위한 통계학 수업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나온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려 봤는데 우리 멤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간단히 소감을 근데 듣고. 우리 너무 좋은 얘기만 했는데 안 좋은 얘기도 하나씩 하면 안 돼요?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뭐 단점 지금 하나씩. 나는 못 발견했어. 너 하세요. 그런 식으로. 아니 솔직하게 나 진짜 모르겠어. 저는 마음에 안 드는 게 좀 있긴 있어요. 네, 얘기하세요. 짧게. 저는 이 제목이 마음에 안 들어요. 아. 책의 번역 제목이 아. 숫자에 약한 사람들을 위한 통계학 수업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모두를 위한 이렇게 돼야 돼?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어. 그 너무 일반적으로 뭐 데이터 관련된 책들을 많이 범람하고 있잖아요. 그런 용도의 책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목만 보면. 광고주님을 까는 거네.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좀 더 약간 더 전문적인 느낌이 나는 제목이었으면 그럼 사람들이 많이 안 읽을 거야. 그러니까 그 딜레마긴 한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교과서처럼 읽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케이 편집. 자, 아, 왜? 솔직한 마음인데. 자 그리고 박 박사 어땠어요? 저는 이분이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분이라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 책을 보면서. 단점 얘기하는 거예요? 단점이에요. 아니 네. 소감. 네, 단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점이 소감이에요? 왜 그러냐면 각 챕터당 연결된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앞에 걸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보려면 네. 그래서 사실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진도가 안 나가는 책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제가 볼 때는. 나는 전혀 아니었는데 나도 감상이 좀 아니었는데? 다르네. 나는 궁금해서 계속 읽은. 그러니까 뒤에 장에서 앞에 장에 말했던 거 갖다가 다시 쓰잖아요. 네. 근데 그때 배경 설명은 앞에 했으니까 뒤에서 안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정도로 내 머릿속에 잘 남겨져 있는 상태에서 책을 쭉 읽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지금 당신 둘은 책을 굉장히 많이 보는 이상한 아웃라이어라고 100번 얘기하지만 제 생각에 박 박사가 책 읽는 방식이 좀 특이한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책을 읽으실 분들이 판단하시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전 사례들이 차라리 독립적으로 좀 끊어졌었으면 그러면 좀 개별장을 읽었을 때 집중하기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느낌인지 알겠다. 네. 독립적으로도 근데 앞에 장들 내용들이 계속 오니까 그거 뭐였지? 이렇게 되는 것들이 그래서 앞으로 돌아가는 시간들이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점이거나 단점일 수 있으니까 맞아요. 책의 특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아요. 저한테는 단점으로 보였어요. 왜냐하면 개별 내용들이 되게 필요한 내용이었고 제가 그래서 이번에 추천하는 장을 설명하려고 할 때 김 팀장이 얘기하는 거 되게 공감 많이 갔어요. 뭐 하나 콕 집기가 너무 어려웠어. 그래서 그런가 보다. 연결되니까. 개별장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한 사례를 앞에서 들었던 걸 뒷장에서 다른 관점으로 다시 얘기를 하니까 저는 오히려 그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사례도 이런 관점으로 또 해석이 가능하구나. 그러니까 한 번에 머리에 다 들어오는 상태에서 들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기에는 계속 사례가 생각보다 더 많아요. 생각한 것보다 사례도 많고 그거를 하나하나 집중해서 봐야 되는 사례들이 연결된 애들이 많으면 다른 거 넘어왔다가 다시 봤는데 이거 뭐였지?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장점이나 단점이에요. 하나 갖다가 계속 울거먹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저도 그 방법을 엄청 좋다고 생각하고는 있는데
제가 이거를 약간 백과사전처럼 보고 싶은데라는 생각이 들고 난 다음에 보니까 단점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은 약간 이야기책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이야기책이니까 순서대로 보면 연결이 쭉 되면서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맥락이 생기는 거죠. 저도 마지막으로 소감을 이야기하면 광고를 떠나서 제가 든 생각은 저한테 그런 문의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교육을 하니까 어느 책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 책, 나 이 책. 이제 대답해 줄게 드디어 생겼어. 찾았어. 나 이 드디어 책. 찾았어. 이제 생겼어. 그 예전에 왜 그 괴짜 경제학 있잖아요. 네, 스티븐 네. 레빗이 쓴 거. 네. 그 책을 재밌게 읽었던 분들이라면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심도 있게 재밌는 걸 읽고 싶다 하는 분이라고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완전 대중 교양서를 읽고 싶으시면 팩트플리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더 분석적으로 발을 담그고 중요한 용어들에 대해서 이해를 쉽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책을 보세요라고 이제 확실히 생겼어요. 그리고 저는 책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중에 하나는 재밌어야 된다는데 제일 중요하죠. 재밌어. 일단 재밌어. 예. 그리고 번역서임에도 불구하고 번역이 굉장히 매끄럽다. 라는 생각이. 맞아요. 예. 아니 번역 품질 좋아요. 저거 그 저자 이름을 빼면 한국 사람이 지었다라고 해도 그렇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번역이 잘 돼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출판사에서 신경을 많이 쓰신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수학 전공하신 분들이 번역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장점들이 많은 책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제일 처음에 저희 방송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방송은 웅진 지식하우스의 후원을 받아서 숫자에 약한 사람들을 위한 통계학 수업이라는 책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여러분 방송 다 들으시면 페이스북 저희 페이지에 가셔가지고 저희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10분께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는 방송 나가는 9월 28일부터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마칠까요? 네. 네. 그러면 저희 데이터올릭은 그리고 이렇게 저희 홍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출판사분들은 저희 공식 이메일로 연락을 많이 해주시면 그리고 저희가 아무 책이나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고 이번엔 좋은 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잘 재밌게 다룰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 돈 내산이라니까. 그렇죠. 출판 업계에 계신 분들이 방송 들으시면 많이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럼 데이터올릭은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